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대,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1.7%대 플러스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2.82%대를 터치하면서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인 8.4%를 조금 상회한 8.5%로 발표됐습니다. 전월 동월 대비 상승하면서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에 부합한 1.2%로 나타났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5% 상승하면서 예측치인 6.6%를 하회했고요. 1982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오르면서 예측치와 이전치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면서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발표 후에 지수 선물 상승을 했었고 또 채권 금리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과 연준은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또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시장 보는 눈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노란톡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스터님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견 선생 또는 천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코드 번호는 0707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또 스튜디오가 가득 찼습니다.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하는데요. 선견 선생 마스터님, 또 천명 마스터님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지금 성함이 또 선견 마스터님, 천명 마스터님 이렇게 또 굉장히 형제처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가나다 순으로 먼저 선견 선생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어저께 이어 또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네. 미국 시장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지금 다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보 많이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천명 마스터님께서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한 탓에 이런데 많은 정보를 좀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긴장을 좀 풀면서 제 얘기 보따리를 많이 오늘 풀어놓도록 최선의 노력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다이나믹한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 제 말씀들에 엮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 두 분의 케미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죠.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가 됐고 또 이 새벽 1시경에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 또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우리만의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겠죠. 네, 오늘도 든든한 이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981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해지용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논의하면서 오펙의 비협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로FX는 CPI 발표 이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하락하면서 유로화가 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 상승한 14,25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86% 상승한 온스당 1,96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5.66% 오른 배럴당 9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6% 하락한 1.08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의 투자 대응 전략 그리고 시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힘이 빠졌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큰 폭으로 40년 들어서 최대치로 발표가 된 이후 굉장히 힘이 좋은 모습입니다. 당일의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이 또 정반대의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근거는 그러합니다. 뭐 저번 주에 이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그죠? 네. 네, 그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금요일부터 뭐 그 어제까지 그 상당히 뭐 하방 압력이 컸습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 이제 그 코스닥 이 하방 그 퍼센테이지 따지면 거의 4% 근접하는 그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 어제는 2%가 이제 넘게 빠졌고 오늘 CPI로 이제 봤을 때는 현재 뭐 CPI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0년 만에 또 최고치로 경신을 했는데 제가 보는 오늘 관점은 그렇습니다. 매도로 보는 관점은 현재 중기 이평선 62평선은 아직까지 지금 강력한 지지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상방으로 가고 있지만은 이제 뭐 장이 지금 10시 반에 열린 지 좀 30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간이 좀 한 새벽 4-5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62평선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은 뭐 결국에는 이제 매도로 내려갈 것이다. 하락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점검을 해봅니다. 네. 매도를 들어주신 천명 마스터님, 그에 반해서 또 매수 전략을 들어주신 선경선생 마스터님의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뭐 3분봉 일단은 보시면 네. 굉장히 조금 많이 위로 뻗었다가 지금 사실은 박스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릴게 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로 일단은 발표가 됐죠. 자, 그런데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지수였습니다. 그렇죠? 시장 컨센서스는 8.4%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 8.5%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금 오늘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4월 달에 발표된 거는 3월분입니다. 그렇죠? 3월분에서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어저께 제가 CPI 방송해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3월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영이 지금 4월에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CPI가 높게 책정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주지해왔던 사실이었고, 자, 제가 지금 주목을 하는 거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저는 원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더 많이 주목을 하거든요. 유류나 아니면 식료품비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발표가 그렇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저도 하방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오늘의 매매는 지금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제 생각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더 반영을 해서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늘은 매수 쪽이다. 이렇게 제가 팻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습니다. 하단으로 나가는 것처럼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죠. 40여 년 만에 최대폭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물가지수 발표가 되기 전에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 푸틴 대통령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 3월 CPI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일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독이는 그런 발언을 미리 내놓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마스터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천명 마스터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40년에도 한 번에 기록을 좀 깬 상황인데 여기에 내용을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살펴보니까 그 유가가 25%를 지금 차지하더라고요. 휘발유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여기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것들도 뭐 물론 올랐지만 지금의 이 40년 만에 또 최대폭에 또 갱신한 이유는 이제 휘발유 값 때문에 이렇게 원인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심리가 일단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나 이제 뭐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그런 이제 위험 요소가 정확히 이 수치를 통해서 지금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선견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노란톡에서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백악관에서 엑스트라 오더네리라고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의 추세가 백악관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네. 예방접종처럼. 예. 네. 되게 코미디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백악관에서 직접 이제 미리 예방 접종을 놔주죠. 네. 자,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뭐 8.4%, 8.5% 뭐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높다라는 것과 자, 일단은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이죠. 금리 인상이 초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저께도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린 게 있는데 5월부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등등 물가가 일단은 조금은 꺾일 것이다. 라는 시장의 관측이 있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 목적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시장이 조금 쿨다운되는 이런 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다음 달까지는 조금 치고 올라가면서 대차대조표 축소되고 빅스택 밟으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이 미국의 3월 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또 뚜껑이 열린 상황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금리 인상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천명 마스터님 한번 또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패드에서 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이제 아까도 이제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중에 내용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안정화시킬 때 최대 이제 지상 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물가가 또 다시 저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 연준은 더 이제 마음이 촉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빠른 정말 빅 스텝보다 더 빠른 어떤 그 금리 인상이 빨리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슈퍼 봅니다. 빅스텝에 나설 그렇죠. 수 있다라는 슈퍼 빅스텝. 정확히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3월 FOMC 회의록 심층 분석을 하고 그럼 4월 투자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첫 방송을 했으니까 그때 3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어요, 그죠? 발표가 됐는데 거기 안에 내용들은 뭐 뻔한 것들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것들. 뭐 대차 대조표, 그다음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겠다는 거, 그다음에 QT 긴축, 뭐 그런 등등 그런 여러 가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선반영 이제 주식에 이제 선방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뭐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제 그가 이제 그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발표가 되고 나서 3월처럼 그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급등락을 그런 연출을 똑같이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제 생각과는 다르게 결국 뭐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제 월요일이죠. 어제 월요일까지 그 나스닥 3대 지수 뭐 다우지수, S&P, 나스닥 계속 급락을 하는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왜 4월하고 3월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이 왜 이렇게 다르게 흘러갈까? 저는 이제 많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여기 FOMC 회의록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아,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 있었구나. 제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오늘 도출해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 연준은 뭐 1월 초부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상 시기 때마다 0.5%씩 인상을 하겠다. 그걸 잠정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협의가 있었어요. 일종의 협의가. 근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로 인해서 단기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서 파월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결론은 뭐냐? 자, 0.5%를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뭐 시장이 어떤 혼동이 야기가 될 수 있다. 빅스텝을 순간에 밟아버리면 이런 이제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파월은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적절할 것 같다. 이번에는 이제 0.2%만 인상을 하고 차후에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전략이 처음에 내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고 나서 자, 차후에 인플레이션이 또 압박이 가속화되면 상승 강화가 되면 향후 회의에서 빅스텝을 밟겠다. 한 번 더 이상이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one or more, 50 basis point. 이게 지금 여기에 가장 핵심의 내용이라고 저는 여기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는 않다. 그에 대한 근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제는 누구죠?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죠. 제임스, 그죠? 제임스가 한 말이 있어요. 3.5%씩 올리는 게 연말까지 적절하다.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몇 번 뭐 얘기를 하도 뭐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얘기는 저는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카고 여는 총재 누굽니까? 찰스죠, 찰스. 찰스는 이제 비둘기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올 연말까지 중립금리, 현재 중립금리가 2.25%에서 2.50%죠. 그죠? 거기까지 연말까지 올리는 게 적합하다. 그럼 결국엔 지금 뭡니까? 0.5%씩 최소한 4번씩 이상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하고 실제 의사라는 내용을 보니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뭐냐면 뭐 연은총이 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명씩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나면 미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시장은 준비를 하고 움직여라.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이제 그 의사록을 제가 전문을 보는 과정에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건 공포스럽다고 보는 거죠. 공포스럽다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이나믹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이제 다이나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또 생기냐? 뭐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원자재 수급이 불균형하니까 재정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연준이 바라보는 건 재정 원가를 올리는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플러스 요인이 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을 보면서 그 회의록에 이제 한 14페이지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제 문장들을 보면서 이래서 3월하고 4월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저렇게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미국 잠재 GDP와 실제 GDP를 이제 추이를 비교로 해 놓은 거예요. 자, 잠재 GDP라는 거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이 그냥 없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 놓은 그냥 뭐예요? 그 논리 이론적인 어떤 GDP예요, GDP. 근데 지금 보십시오. 15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잠재 금리 안에서 완만하게 지금 상승 곡선을 일단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팬데믹이 발생을 했죠. 여실히 딱 보여주잖아요. 하방으로 엄청나게 지금 뭐 밀려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2021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부터 V자 반등을 하면서 뭐 소폭 하락했다가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미국 잠재 GDP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또 이제 참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떤 이유로 기가 막히느냐. 뭐 일부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뭐 언론에서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뭐 화랑기로 다시 맞을 것이다. 뭐 GDP가 4%, 5%까지 올라갈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슈들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지금 뭐 성장률은 뭐 2%대, 결국엔 팬데믹 전으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갈 거다. 이 결론 이제 얘기가 자꾸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아직 미국은 잠재 GDP까지도 근접해 있다는 것뿐이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착시 효과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 GDP라든지 이제 FOMC 아까 이제 뭐 세부 내용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원자재 수급 불안, 그다음에 원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과연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뉴욕 증시가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저는 노라고 합니다.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상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공포다고 얘기를 하고 확실하게 아까 뭐 슈퍼 빅 스텝 그걸 밟겠다는 저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5월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5월은 왜냐면은 뭐 올해는 뭐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뭐 오펙의 뭐 산유량을 늘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뭐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4월 달은 일단은 하방을 보고 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몇 개월 동안.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지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금리는 일단 5월까지, 5월 이제 연준이 발표를 하겠죠. 확정을 하겠죠. 확정 발표를. 자, 그때까지는 금리는 일단은 뭐
증시 상황에서 상황이 안 좋다. 일단 결론을 내리자는 얘기예요. 내리고. 예? 나머지 이제 그럼 뭘 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으면서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그건 이제 두 가지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뭐 아까 CPI가 8.5%까지 나왔죠. 자, 8.5.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소비자의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아까 9시 만에 발표가 됐어요. 오늘 CPI가. 발표해서 일시적인 급반등을 했지만은 이제 10시 반 미국 시장이 이제 개장되기 전까지 뭐 거의 한 뭐 0.8%대까지 내리다가 지금 또 그 다시 반납해서 다시 뭐 1.8%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오늘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엔 4월 달에는 뭐 계속 하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CPI를 보시면서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어떤 매매 전략을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 자,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은 뭐 2중고, 3중고에 지금 놓여 있죠. 자, 일단 금리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입장에서 뭐 단순한 논리잖아요. 일단은 뭐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가 뛰니까 이제 재정가는 당연히 올라갈 테고. 그럼 이제 뭐 일하는 종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상품이 자꾸 이제 뭐 시객에서 뭐 100원 주고 라면을 살 수 있는데 지금 200원을 주고 이제 라면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종업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회사에 욕을 하겠죠. 뭐 먹고 살아야 되겠다. 월급 좀 올려줘. 뭐 그런 식의. 저라도 그럴 겁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액션을 또 안 취해줄 수 없는 거고 그런 이제 뭐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기업 실적들을 또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향후 이제 어떤 매매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서 뭐 지금 어떻게 때 상당히 뭐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또 기운 내시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또 제가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오시면 오늘 자세한 말씀을 뭐 이 방송에서는 드릴 수 없으니까 뭐 저하고 자유롭게 프리하게 토론하시면서 우리 매매 전략을 같이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면 마스터님께서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지금 CP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일 발표될 때마다 이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빅스텝 그러니까 슈퍼 빅스텝에 나서야 될 것이다라고 네네.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FOMC 정례 회의에서는 이 연준 위원들이 연말에는 1.9%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제 이 말씀해 어제 주신 아까 이제 세인트 루이스 같은 그렇죠. 위원 같은 경우는 찰스. 3.5%를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근데 발언을 각기 지금 말이 다 내놨거든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게 일관성이 그렇다면 없다는 거예요. 연말에 네. 들어서 어느 수준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혹시 선견선생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일단 빅스텝 2번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빅스텝이라 함은 한 50 0.5%. 베이시스 포인트 네네네. 정도. 네. 0.5%씩 일단 한 2번 정도는 최소한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올 연말쯤에는 한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7번 정도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7번 정도 올린다고 해서 네. 거의 매 2% 회의마다 네네, 올려서. 2% 내에서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내다보고 계시고요. 그럼 오늘에도 시장과 관련해서 좀 어떤 내용 준비를 네. 해주셨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물론 이제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이 되는 것도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사실은 도표를 보면 한 17년, 18년도부터 오히려 이 중국 시장, 제가 항상 중국 시장과 항생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죠. 특히나 중국 시장하고 같이 커플링이 되는 모습이 사실은 5, 6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중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PPT를 딱 보면 자, 굉장히 아름답죠? 네. 상해입니다, 여러분. 상해고요.
지금 상해에 봉쇄된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주 전에 일단 봉쇄가 됐고, 자, 상하이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주택인데 다 막아놨습니다. 사람들이 못 다니게 지금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집을 막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집을 막아놓은 거고, 자, 마트 보시면 지금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지금 뭐 폭동 전이다라는 얘기까지 일단은 나오고 있죠. 다행하게도 오늘 약간 조금 풀어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면 해제가 된 거는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중국의 현재 제로 코로나라는 이런 정책이 향후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그럼 이 제로 코로나가 뭐냐,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로 코로나는요, 조금 넘겨볼게요. 자, 이분하고 귀결이 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인데 올해 11월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 미국 중간선거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중간선거 있고 시진핑 3기 집권 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2018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 연임까지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시진핑이 이거를 바꿔다 버렸습니다. 연임 제한을 철폐를 하고 자신이 3기 이상 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을 자기가 일단은 바꿔서 올해죠. 올해 11월에 3기 집권에 들어가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제로 코로나랑 무슨 상황, 어떤 상관이 있고 지금 왜 이렇게 봉쇄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를 굉장히 잘 대처했다라는 그런 걸로 중국 사람들의 큰 인기를 일단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에서 보시듯이 중국은요, 코로나가 제로여야 됩니다. 단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꿈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 뉴스에 작년까지는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을 그냥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네. 왜냐?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에 지금 한 2,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절이거든요. 자, 상하이를 봉쇄를 했습니다. 2주 전에. 2주 좀 더 됐죠? 몇 명이었을 때 여러분들 봉쇄를 했을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정도 나왔을 때 그냥 다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천만 국민 중에요. 자, 상하이 도시에만 2,500만 명 중에 2,000명 나왔다고 해서 봉쇄를 다 해버린 겁니다. 왜? 제로 코로나의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죠. 중국 내에서도 물류의 중심지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거든요. 자, 이런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를 코로나 환자가 2,000명 나왔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봉쇄를 전면 다 해버린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옆에 차트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면요. 상하이하고 중국 전역과 상하이의 합친 값인데요. 상하이가 지금 중국 전역 코로나 환자의 90%를 일단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생각은 뭐냐면 상하이만 봉쇄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다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다 막아버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 지도를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여기가 이제 상하이입니다, 여러분. 자, 상하이 주변에 우리나라로 치면 시도가 있습니다. 한 6개 정도의 시도가 있는데
이 주황색 박스 안에 있는 이 상하이를 포함해서 이 시도에서 나오는 GDP가 중국 GDP의 추정치입니다만 최대 34%, 최소 24%, 그러니까 24%에서 34%의 GDP를 차지하는 곳들을 봉쇄를 한 거죠. 예,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중국 화물차 운송 지수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단편적으로. 자, 보십시오. 파란색이 상하이거든요. 자, 상하이의 운송 지수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거의 운송이 마비 상태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마트에 물건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집 밖으로 거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트에 가서 장을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배달을 시키죠. 뭐 배달퉁 뭐 이런 걸로 배달을 시키는데 그 배달을 하는 그 배달 라이더들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CPR 검사를 전부 다 해야 되고 거기에 CPR 검사까지 전부 다 마친 인원들이 배달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들의 수가 10,000명 정도입니다. 자, 상하이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2,500만 명입니다. 그중에 10,000명이 배달을 뛰고 있으니 어떻게 되죠? 지금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밖에 못 나가서 굶어 죽겠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운송이 마비되고 물류가 지금 마비되고 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공급망 차질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건 뭐냐면 제로 코로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안 나와요. 그럼 폐쇄 풀겠죠. 공급망이 제대로 간다라고 치면 바로 내일. 자, 모레 만약에 확진자가 또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그럼 거기 다 폐쇄입니다, 여러분. 예. 시진핑이 11월까지 집권하기 전까지는 이 제로 코로나라는 이 개념은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중국 공작회의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들, 정말 뜨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힘으로 누르고 있죠.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면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다? 최소한 시진핑이 11월에 집권할 때까지는 이 제로 코로나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정말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장 내일 상하이가 풀린다고 해도 모레 확진자가 나오면 또 폐쇄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제가 저번 주에 가져온 거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미국 지수를 지금 커플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대중국의 제조업하고요 물류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사실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공급망이 둔화가 되면서 이게 더 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거의 60% 이상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못 갑니다. 예. 최종 생산재까지 소비자, 최종 생산재로 만들어져서 소비자까지 가는 그 루트가 다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에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3개월 이상 지금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다. 제가 이거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요. 수출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적자의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오늘 제가 노란톡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네, 리튬 값이 2년 새에 12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제재 아닌 제재를 하고 있죠. 장기 계약이 아니라 어떤 원재료에 대해서 장기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을 하고 있어요. 왜냐? 상품값이 계속 뛰니까. 원자재 값이 계속 뛰니까 1년 단위, 2년 단위의 계약을 하지 않고 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3월에는 100이었던 게 4월에는 200이 되거든요. 당연히 월 단위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류비와 비용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월까지는 제로 코로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인플레이션과 우리 필립스 곡선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 일단은 지금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적으로 푸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런데 유독 중국만 지금 돈을 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일단은 있는데요. 이것만 쉬운 거니까 간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급이 마비가 되고 공급이 줄어들면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일단 설명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던 물가가 이 정도인데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자, 이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제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수요 곡선, 이 수요 곡선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 올랐던 물가가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내려온다. 자, 그러면 세계가 이런 상황인데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간 상황에서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다시 떨어뜨려야 물가가 잡히는데, 이 떨어뜨리는 게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저번 주에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돈을 옥죄는 겁니다. 수요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중국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산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자, 그러려면 중국은 어떤 정책을 써야 되죠?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중국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올립니까? 아니요. 금리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스태그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경기는 안 좋은, 실업률은 높은 이런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중국의 어떤 이슈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일단은 운을 띄워드리고, 차후에 경기 상황 보면서, 중국의 경기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가 2주 넘게 장기화가 되면서 불만이 계속이 되자 오늘 또 봉쇄 조치 완화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면서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또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들어온 질문 관련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이시어님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오랜만에 상승을 하네요. 상승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천명 마스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기분은 좋은데 사실 CPI 지수 발표는 또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아까 처음에 높게 제가 매도로 봤는데 네네. 상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이제 난감합니다. 지금. 저는 참 일단 본다면은 네. 자 이제 5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보면 자 5분봉이 이제 지금 거의 1%대까지 다시 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을 하기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62평선, 저는 62평선 주로 보는 겁니다. 중기 인평선. 62평선에서 뭐 지지 반등이 있다면 여기서 뭐 짧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62평선을 돌파를 해서 하방으로 내려 꽂는다면 오늘은 상방을 기대하지 마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 62평선 와 있는 자리 있죠. 14,100 정도 그 자리에서 한번 지지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한번 매수를 짧게 한번 보시는 것도 뭐 단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CNBC에서 한 기사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가 이 3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고점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정점에 달한 것으로 희망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하네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들어온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881으로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상황인데 지수 왜 반등하나요? 이렇게 또 동일하게 질문 보내주셨는데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네. 이제 근원 CPI를 좀 더 아,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그냥 단순 CPI는 네. 그 어떤 가격의 왜곡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식료품과 유가 그리고 러시아발 리스크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근원 CPI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장 참여자가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근원 CPI가 지금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해서 제가 어저께 차트 보여드린 대로 4월 정도의 정점을 찍고 물가는 조금 잡힐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안도를 하고 있어서 초반에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님들. 5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장 초반 제가 잠깐 짚어드렸을 때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조금 더 올랐습니다. 6% 넘게 거의 7% 가까이 올라서 100달러 선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시황 짚어드리자면은 상하이가 코로나19 봉쇄 조치 일부 완화하면서 중국 수요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거치면서 상승하기도 했고 또 조금 전에 그 앞서서 오프닝 때 짚어드린 것처럼 오펙에 대해서도 오펙이 좀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유가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명 맞선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아까 제 긴급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EU 연합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증산에서 협의를 했는데 사우디가 결론적으로 이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네.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원인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단기 급등을 오늘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비축이라든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축류 증산하는 거는 5월달에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를 봤을 때 그 이슈 때문에 지금 100달러까지 올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더 오를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는 거의 100달러 부근에서 이제 약보와 이제 횡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키포인트는 모든 열쇠는 5월 달에 다 달려 있다. 이거 3대 지수라든지 오일이 네. 원자재들 그런 키포인트는 5월 달에 어떤 이제 시비가 이제 엇갈리고 이제 모든 게 어두워도 다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횡보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선견 마스터님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 오일이 정말 어려운데 네. 어저께 제가 짚어드린 자리가 93.30달러, 40달러 일단 지지받는 거 보시라고 했는데 살짝 깨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입니다. 93.40달러. 요 정도 일단은 지지받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오일은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의 문제인데 공급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죠. 증산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축류를 푼다라고 해도 이게 전부 다 채워질 정도의 그런 공급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일은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낫다. 일단은 93.40달러 지지 여부 계속 체크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마스터님께 오일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 또는 천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